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밀어붙일 것인지 어서 오십시오. 그 신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두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페스트예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두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과 어려운 작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작품인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진국처럼 계속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오늘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가지고 왔어요. 영화로 보신 분 다 보셨죠? 뭐 안 보신 분이 없죠. 저도 몇 번이나 봤어요. 이거 리뷰하느라고 본 것도 있고, 그리고 클락 게이블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시기가 달라요. 저하고 세대가 사실상 달라요. 이 문학 작품을 먼저 읽은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보죠? 비판적으로 보게 되죠. 저거 아닌데, 원작이랑 다른데, 그런 재미를 보고 있다가 클락 게이블이 이거 올백머리 딱 하고 코수염 기르고 있는데 진짜 멋있어, 그렇게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수염을 길러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앵무새 죽이기하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퓰리처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퓰리처를 땄거든요, 둘 다. 거기에다가 비슷한 시기에 여성 작가고요. 비슷한 시기에 남북전쟁 그 시기를 배경으로 다루는 작품이에요. 앵무새 죽이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둘 다. 거기에다가 진짜 쐐기를 박는 게 뭐냐면,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 하퍼리도 평생 동안 그 작품 하나 가지고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거렛 미첼도 이 작품 하나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건데, 주인공은 스칼렛 오하라예요. 오하라 가문. 여기 가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로 보면은 가문이 5개 정도? 그 굵은 가문이 나와요. 원작을 읽어보면은 가문만 한 10몇 개가 나옵니다. 자잘자잘하게. 그래서 길어요. 그 많은 가문들 중에서 주요 가문만 묶어보면 대농장 타레집 딸내미가 스칼렛이잖아요. 아버지가 제럴드 오하라인데요. 이 작품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프리퀄이죠, 프리퀄. 원래는 유럽에서 살다가 사람을 죽여놓고 미국으로 튀었습니다. 그냥 숨어서 살고 하다가 타라라는 대농장을 건설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원작을 잘 읽어보면 이 타라 농장을 건설한 것도 매우 비도덕적입니다. 인디언들하고 술 먹다 내기해가지고 땄어요. 스칼렛은 부잣집 딸내미예요. 예쁘고 아주 예쁘고 아주 예쁜 사람이에요. 근데 작품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스칼렛은 그리 예쁘지 않지만.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첫 문장으로 나와요. 근데 얘가 자기 예쁜 것만 믿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사교계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오하라 양 결혼해주세요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와중에 이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애슐리 윌크스. 그런 스타일이 정반대예요. 저 같아요. 책만 봐요.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얘가 2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나보다 못생겼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슐리한테 고백을 하는 순간 이 결혼은 어떤 게 될 거야. 애슐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결혼합시다. 내가 너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애슐리가 거절했죠. 나도 스칼렛 당신을 좋아는 하는데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려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사람, 레트 버틀러입니다. 영화에서는 소파 뒤에 이렇게 숨어있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파 뒤에서는 숨지 않고요. 원작에서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옆방에서 들었다가 튀어나오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칼렛이 16살 때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제 20대 중반 아저씨죠. 약을 올립니다. 이 모습이 너무 멋지십니다.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남자한테 까여가지고. 그래서 열받아서 멜라니 오빠랑 결혼해버렸어요. 그 불굴의 정신 하면은 이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어디가 위에야? 똑같이 생겨가지고. 요거는 초판본 디자인이에요. 실제 1947년도에 이 양반이 쓴 것 중에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1, 2순위가 이방인하고 페스트예요. 이방인은 실존주의의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존주의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르나르 리유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해서 진료를 마치고 문 열고 나가는데 쥐들이 뭐 있고 이러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데 이거 웬만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큰 병이다. 일단 도시를 봉쇄하자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관청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 양반들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 문제가 큽니다. 네. 안 해요. 결국에는 일이 커졌죠. 쫙 퍼지고 나서 진짜로 도시가 봉쇄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 리스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강요받은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자살을 한다거나 뭐 병들어서 죽어야지,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강요받은 죽음,
그리고 강요받은 고독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 얘기는 결국 알베르 까미가 얘기하는 실존주의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실존주의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부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나는 이 부조리에 반항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조리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그게 부조리예요. 왜? 처음에 이 사태를 알았던 리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가 하필이면 그 봉쇄되기 직전에 다른 도시로 나가 있는 바람에 만나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도시가 봉쇄가 됐으니까 들지도 못하고 나지도 못해서. 게다가 이 봉쇄가 1년을 지속이 됐는데요. 1년 동안 못 만난다.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이걸 정화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물어봅니다, 거꾸로. 그러면 하느님이 원하는 재앙이 아니면 저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병으로 나가 떨어집니까? 말인못이 된 거죠. 말문이 콱 막혀가지고, 그래, 나도 그럼 열심히 할게 그러면서 열심히 다 뒀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요는 안 했어요. 너 남아라고 강요는 안 했는데 결국엔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남았거든요. 다들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스칼렛 오하라가 악바리처럼 살았던 이유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결론에 동일하게 도착을 하게 되죠. 아까 마거리 미첼이 써놨듯이 소설의 주제는 생존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생존의 문제예요. 각자 사정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두가 다 대단하고 모두 다 잘난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조차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는 그냥 즐거운 기억일 뿐이에요.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는 좋았던 시절, 즐거웠던 기억들이 그때는 좋았는데 이러면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그 좋았던 기억들을 즐기는 걸로 바람과 함께 싹 사라졌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생존을 위한 방법, 신념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옆구리 찌르고 발로 차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결정하셨으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시는 게 행복한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